안녕하십니까. 2022년 26회 물류관리사 물류 관련 법규 이번 시간에는 6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6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문제입니다. 자, 61번 문제 보시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영상 적재물 배상보험 등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보험 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입니다. 운송주선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이건 뭐죠? 화물자동차별이 아니라 사업자별이죠. 사업자별로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차 없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별로 하면 틀리는 거고 사업자별로입니다. 사업자별로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사화물 운송만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건당, 자,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얼마죠? 500만 원이죠. 나머지는 요거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사고건당 2천만 원입니다. 사고건당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되는 건데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얼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 2번도 틀렸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이사화물은 500만 원. 자, 3번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자, 피견인 자동차. 예컨대 트레일러가 있잖아요. 트레일러 위에 화물이 실려 있고 그거 갖고 견인차하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견인차의 경우에는 엔진이 달려 있어 갖고 운행을 하잖아요. 보험에 가입해야죠. 근데 피견인차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피견인 자동차. 자, 피견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자,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 보험 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 운송사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면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요? 안 하죠. 이미 가입했었다면 해제해야죠, 당연히. 운송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됐으면 당연히 보험도 해제해야죠.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 감차인 경우에도 감차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에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 등 의무가입자. 이거는 형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갖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형벌 부과 대상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61번 문제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시고, 다음에 62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영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운임과 요금은 정해서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겁니다. 철도 사업의 경우에도 신고하고 운임 및 요금은 다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신고 수리 여부 통지해야죠. 운임과 요금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30일 아니죠. 얼마예요? 14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 14일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다 2년이에요. 그렇죠? 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안전운임 위원회 임기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이건 처음 나온 얘기예요. 처음 나온 건데, 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을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해 가지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관계가 없죠.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입니다. 부서가 3개예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입니다. 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했던 내용은 아닌데 한번 나온 겁니다.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 둘 수 있는데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고 소속 부서가 산업부, 국토부, 해양부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자, 화물운송 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했다.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는데 그럼 당사자는 운임을 다시 정해야 한다? 아니죠. 이럴 때 뭐죠?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법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임을 다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5번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 원가를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운송사업자의 운송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맞죠? 안전운송 원가 정할 때 고정비, 변동비에다가 추가로 뭐요? 상하차 대기료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운송사업자의 운송 서비스 수준, 거기다가 운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다 고려해가지고 안전운송 원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 운송사업자의 운송 서비스 수준도 고려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5번이 맞습니다. 자, 안전운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26회 시험에 나올 때 안전운임이 꽤 강조가 돼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약간 또 지엽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26회 문제에서는 그 과징금도 신설된 게 있고 금액 달라진 게 있고 해가지고 과징금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나왔고 그와 관련된 과징금이 안 나왔고 또 안전운임도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운임 요금 물어보면서 안전운임 같이 조금 들어간 거죠. 자, 62번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번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게소에 관한 내용인데 자, 휴게소에 관한 내용도 되게 앞에서 봤던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하고 물류단지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휴게소 건설하려도 토지를 사용하는 게 있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는데 먼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하려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휴게소 종합계획도 몇 년? 5년 단위입니다. 종합계획 다 5년 단위. 단지 국가물류 기본계획만 10년 단위인데 5년마다죠. 지역물류 기본계획도 10년 단위인데 5년마다. 나머지 계획은 다 뭐요? 5년 단위. 이거 나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맞죠? 대부분의 계획의 경우 의뢰 들어가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자, 3번에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거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포함되고 한국공항공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자, 휴게소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자, 휴게소 건설 사업 시행자는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10일 이상이 아니라 20일 이상이에요.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시 숫자 틀리게 만들어놨죠. 5번. 자,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입니다. 왕복 교통량이 15,000대 이상인 지역, 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항만하고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항만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5,000대 이상인 지역, 자, 휴게소 건설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틀린 내용들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맞는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4번 보겠습니다. 64번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내용. 매번 한 문제 정도 꼭 나오죠. 그렇죠? 자가용 화물자동차. 뭐 쉬운 내용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 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 허가받는 게 아니죠. 허가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가용 화물차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 시도지사에게 뭐예요? 신고입니다.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신고 여러 번 나온 얘기예요. 첫 문제. 자, 신고하여야 한다.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이건 허가예요. 왜냐하면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용 화물차인데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 주의하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도지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자가용 화물차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요 6개월입니다. 그 6개월 물어본 문제도 그동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차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번호판 떼가는 거예요. 등록증도 뺏어가고 아예 차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 6개월 이내 기간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제한할 때 나오는 절차가 4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가지고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자, 자, 형벌부과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형벌부과 대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형벌이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3번.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65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폐업. 자, 사업을 갖다 휴업 또는 폐업할 수 있는데, 자, 폐업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1번. 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운송사업을 할 때 허가받았잖아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뭐예요?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이 내용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법에 들어간 내용인데, 법에 나온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처음 언급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폐업 신고의 의무가 그러면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느냐는 거죠. 폐업 신고를 언제 한 것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자,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원래 폐업 신고의 의무 같은 경우 뭐냐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예요. 신고서가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서를 내잖아요. 자,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관에 도달된 때입니다. 도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때가 바로 신고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원래 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도 언급 안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폐업 신고의 의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건 안 했던 거예요. 책에도 안 나와요. 나올 만한 내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건데. 근데 처음 나왔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는 협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협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송사업에 허가를 내준 경우에도 협회에 통지해야 돼요.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신고받은 경우 협회에 통지해야 되고, 자, 그런 규정이 5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4번, 5번은 두 가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번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왜 그런 거예요? 결격사유 물어보는 거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 결격사유인데 여기서도 다 2년입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예요. 가지고 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지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죠. 근데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역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 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 결격사유죠. 근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결격사유 아니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3번입니다. 3번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4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3년이 지났잖아요. 할 수 있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됐습니다.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지만 복권됐어요. 해결된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특히 그 주의하셔야 돼요. 다 2년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취소가 됐죠. 이럴 때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점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번 결격사유, 운송사업의 결격사유, 나머지 다 2년이지만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5년이 신설된 거예요, 근래. 그래서 그거 하나 특별히 주의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공동집배송센터 매우 중요하고 또 공동집배송센터 개발 촉진지구가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엔 2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 촉진지구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큰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요. 유통산업발전법이니까 주무장관이 누구? 산업부 장관입니다.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건 산업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산업부 장관이 하는 건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시도지사는 아닙니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 시장 군수구청장의 추천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추천이에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자,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다. 이럴 때는 자, 시도지사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된다. 자, 지정하는 게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거예요.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거라면 당연히 변경 지정도 산업부 장관의 변경 지정이죠. 2번도 시도지사의 변경 지정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자,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3년입니다. 또 규모가 큰 거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규모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년입니다. 3년 이내 가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한 얘기 다 아시죠. 거짓으로 지정받았다. 반드시 취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남은 거 5번 하나 맞네요. 그렇죠? 5번. 자, 시도지사는 집배송 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 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 집배송센터 개발 촉진지구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촉진지구의 지정을 누구에게?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자, 시도지사 집배송 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 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 집배송센터 개발 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맞고 나머지 틀렸는데 틀린 내용들 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7번 그렇게 해서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자, 68번 문제는 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인데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1번 위작,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한다. 자, 물리정치기본법에서 얼마였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하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도 자,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미수범인데 미수범도 처벌하는 거예요. 형벌부과 대상이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죄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개설 등록을 했으면 반드시 취소입니다. 근데 반드시 취소하면서 추가로 형벌이에요. 형벌해가지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3번에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 받았다. 이거는 형벌부관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 감사, 등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회계감사, 매년 하는 회계감사 이거 갖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3번입니다. 3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 다음에 4번도 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한, 이것도 물리정치기본법하고 형벌 똑같아요. 자, 유통표준 전자문서 보관기간이 이거 3년 아니에요. 3년인데 물리정보는 2년이지만 여기서 3년이죠.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다. 이거는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의 경우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 업무를 수행한 자는 자, 3번하고 똑같아요. 2번하고 똑같아요. 2번하고 똑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지고 형벌 부과 대상이 아닌 거 3번. 3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뭐 또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그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전통상업 보전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자, 대규모 점포 누구에게 등록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대규모 점포 등록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입니다. 시도지사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그거 중요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자, 이윤에 대규모 점포의 매장 면적이 개설 등록 당시의 매장 면적보다 20분의 1이 증가했다. 20분의 1 증가한 거 중요한 거예요. 자, 10분의 1 미만 아니에요. 10분의 1 미만이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원래 1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 등록을 하는 겁니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디귿.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다. 그럼 직영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점포가 매장이 분양됐는데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다. 그럼 직영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디귿 하나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2번입니다. 다음에 70번 문제는 자,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산업부 장관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자,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에요. 소매업자 50인이거나 또는 도매업자 10인 해가지고 이걸 중소유통기업자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유통기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매업자 얼마? 50인이에요. 30인이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50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산업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산업부 장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2번은 산업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유통기업자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과 진흥조합이 주차장,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상점과 진흥조합이 이런 거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자, 상점과 진흥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이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결성하는 겁니다. 상점과 진흥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과반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상점과 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이나 그 밖에 영업을 하는 자인데 공통되는 조건이 뭐예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업은 도매업, 소매업뿐만 아니라 용역업이나 그 밖에 영업을 하는 뭐예요? 중소기업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해 가지고 나온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하고 상점과 진흥조합에 관한 내용 묶어서 나왔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는 뭐 회계감사 관련된 겁니다.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 받아야 돼요. 매년 1회 이상인데 근데 단서가 있죠. 다만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1회 3분의 2입니다. 뭐 전에 별도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1회 3분의 2 이상 해서 2번 확인하시고요. 72번에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인데 처음 나온 겁니다. 원래 항만운송 분쟁협의회가 법에 추가된 게 2020년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1번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이 아니라 항만별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항만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별로 구성한다 해야 맞습니다. 2번 항만운송 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항만운송
사업자단체, 항만운송 사업자단체, 항만운송 근로자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가지고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로자단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번 맞아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회의는 자, 분쟁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는 겁니다. 회의 소집이에요. 회의 소집이니까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의결 정족수가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이것도 4번에 나와 있는 회의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의결은 중요한 거고, 자, 회의 소집하는 거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과반수 이상이 요청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협의사항이 뭐냐? 노사 문제예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가 다 참여하잖아요. 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자, 심의 의결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의 의결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갖고 이걸 법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에 73번에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항만운송 아주 항만운송 사업법에서도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거 쭉 정의에 나와 있죠. 정의에 나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입니다. 해운법이라 그랬죠.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 운송 사업자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현대해상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화물 운송하는 거예요. 이건 항만 운송이 아니에요. 해상 운송이지. 그래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 운송 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제외한다. 1번입니다. 1번은 항만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2번의 경우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인데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해서 운송된 목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수면 목재 저장소에 들여놔야죠. 그 다음에 또 이 3번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거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4번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이니까 하역장에서 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항만에서 지정 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거 다 항만 운송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은 아닙니다. 1번은 해상 운송이에요. 여기 보시고요. 다음에 74번 항만 운송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뭐 늘 나오는 것들 잘 나오죠. 1번 항만 운송 사업의 종류. 항만 운송 사업이 있고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항만 운송 사업이라고 할 때 네 가지죠. 뭐예요? 항만 하역 사업, 검수, 감정, 검량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1번 맞습니다. 항만 하역 사업, 검수, 감정, 검량 사업, 항만 운송 사업에 포함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만 운송 사업의 등록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도 포함될 서류에 포함됩니다. 첨부할 서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정관이 등록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3번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검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자, 3년이 아니라 2년. 그 다음에 4번 항만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 운송 사업이에요. 그 지금 얘기한 네 가지 사업 있잖아요. 네 가지 사업 얘기한 거죠.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네 가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데 네 가지 모두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면서 그 중에서 항만 하역 사업과 검수 사업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또 뭐예요? 항만별로 등록을 해야 돼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만 하역 사업과
검수사업 두 가지는 사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앞에 두 가지는 항만별로 등록을 해야 돼요.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지고 자, 사업의 종류별로 일단 항만운송 사업이니까 사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만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모두 사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항만, 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또 추가로 항만별로 또 등록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했다.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개특했다. 반드시 취소죠.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최대한 4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두 번째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되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 한 가지 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해가지고 최대한 4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법에서는 3가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2가지만 나오는 경우도 하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했다. 반드시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74번. 자, 정답 1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하나. 다음에 철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75번.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건 좀 비교적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1번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 고시된 사업용 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에 뭘 받는다? 철도사업 면허입니다. 철도사업은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용 철도는 등록합니다. 철도사업은 면허. 그 다음에 2번 천지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입니다. 철도사업법에 딱 한 번 나오는 승인. 그래서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철도사업에 면허 받을 수 있는 자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한다.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했다. 운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임은 신고하는 거죠. 신고.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입니다. 운임을 정하거나 정했을 때도 신고, 변경할 때도 신고예요.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아닙니다. 이거 뭐 여러 번 다른 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나올 때마다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운임 및 요금은 다 신고다. 그래서 4번의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5번에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 구간을 변경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객열차의 운행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인가사항만 또 모아가지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잘 확인하시고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번에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항상 철도사업은 국가기관사업입니다. 국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면허받아야 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다른 경우에는 다 신고 아니에요.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 신고인데 철도사업은 뭐예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도시설의 개량 때문에 휴업한다. 철도시설의 개량이 휴업사유입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6개월 기간 한정 없어요. 이거는 기간 한정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지고 3가지가 나와요.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그 다음에 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외가 3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간 제한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제한 없습니다. 자,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 3번 철도 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신고. 그 다음에 뭐 4번은 당연한 얘기고 5번도 당연한 얘기고요. 별 얘기 아닙니다. 늘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에 77번은 전용 철도입니다.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할 때 운영계획서를 냅니다. 철도 사업은 사업인데
전용철도는 운영이라고 그래요. 운영. 그러니까 운영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속, 사망한 경우 나와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자, 사망한 경우니까 유예기간 몇 개월? 3개월 또는 90일.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용철도 운영자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3개월, 1개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용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답 4번입니다. 78번은 국유 철도 시설의 점용 허가에 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국유 철도 시설의 점용 허가. 점용 허가는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철도 사업자거나 아니면 철도 사업자가 출자, 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점용 허가, 철도 사업자가 출자, 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점용 허가합니다. 1번 맞아요. 잘 봐주셔야 돼요. 1번. 점용 허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기타. 견고한 건물, 축조 몇 년? 30년. 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죠. 30년, 15년, 5년입니다. 그래서 1번에 철골조 그러면은 뭐예요? 3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점용료, 감면이죠. 감면해 주는 겁니다. 감면 대상이 돼. 공공주택이에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서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 있죠. 변상금은 얼마? 100분의 120입니다. 변상금은 100분의 120. 100분의 150이라고 나와 있죠. 틀렸습니다.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갖다 이전하려는 경우 이거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자,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음에 79번에 이제 마지막 남은 법 두 문제. 농수산물 가격,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안 나오던 내용, 중요한데도 안 나왔던 내용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재원 포함됩니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기금에서 출연한 돈도 포함돼요. 재원으로. 그 다음에 2번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기금 대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촉진 사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기금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농산물 안정기금, 기금 아니에요. 기금이니까 어떻게든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이니까 불려야 된다. 불리는 방법은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채나 공채를 갖다 매입하거나 그 밖에 증권을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운영자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투자의 귀재를 갖다 모셔오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최대한 불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증권 매입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증권 매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채, 공채, 그 밖에 증권의 매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맞습니다.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들어봤어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런 말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누구예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자, 5번도 처음 나온 내용인데 농림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다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별로 안 나오던 내용들. 어차피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대한 내용이 꽤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던 거예요.
하긴 뭐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제 또 나왔는데 그럼 이게 또 나왔다. 그럼 다음에 또 나올까요? 쉽지 않죠. 역시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판단이 안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나왔던 내용 정도는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그동안 이 법에서 많이 나왔던 게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자, 도매시장에 두 가지가 있죠.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자, 중앙도매시장은 누가?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합니다. 지방도매시장은 거기다가 또 하나 뭐예요? 시가 포함되죠. 근데 1번에 중앙도매시장은 시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시, 군구가 개설한다. 전혀 어떻게 고쳐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앙도매시장은 다시 한번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 지방도매시장은 거기다가 또는 시가 개설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다음에 2번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 규정이에요. 시장을 개설하는 건 개설자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설하려면 업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무 규정에 대해서는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2번 업무 규정을 변경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변경할 때도. 그래서 2번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 규정을 변경하는 때도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부 장관이죠. 농수산물이니까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는데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법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입니다. 다 똑같아요. 몇 군데 나오는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이하. 그 다음에 4번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개설자의 의무사항이에요.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매시장 법인이 다른 도매시장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 두 문제 봤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언제 또 나올지 그거는 참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라도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 주의하시고 시험 문제 낼 때 항상 출제 공식들 숫자 주의하셔야 되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행위의 주체 이런 것들 잘 파악해 놓으시면 의외로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준비하시는 시험 한 번에 합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했습니다.